제 소개를 잠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공대를 나와서 이제 열심히 미디어 아트 공부를 하고 있고 아직도 하고 있고 아직도 학생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첫 번째 모멘트는 출발점, 이게 장소라기보다는 좀 공간의 한 지점이라고 볼 수 있죠. 어떻게 이 미디어 아트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는지 그런 거를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장소를 굳이 말하자면 이런 장소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전파상, 그리고 여기 보이는 지금 요 공간이 제가 학부 다니던 펀공대라는 곳인데요. 거기 굉장히 높은 7, 8계단이라는 그 계단이 있고 거기에서 내려다 보면 이렇게 전경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곳, 그리고 이제 제가 동아리 활동했었던 게르부아라고 하는 곳. 뭐 어쨌거나 이제 이야기를 풀어보자면 저는 굉장히 이제 뭔가 생각이 많은 소녀였던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그래서 한 번은 이제 그 의사가 되어볼까, 그래서 인도에 가서 열심히 좀 봉사를 해볼까 이런 생각도 하다가 결국 이제 제가 어떤 사람인지 좀 깨닫게 된 거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냥 휩쓸려 가다 보니 이과를 가게 되었고, 이과가 나한테 안 맞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해서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선생님 저는 문과로 바꾸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때 학력고사 시절이었는데 그러면 감점이 생긴다고, 불이익당할 거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가라고 선생님께서 굉장히 안일한 그런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덕분에 저는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경험들을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결과적으로 공학 공부를 하게 되고, 그리고 공학 중에 가장 인문학적인 그런 산업공학이라는 거를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대 포스텍에서 제가 했었던 것들은 어찌 보면은 공학 분야에서는 MIS라고 하는 그런 기업 정보 시스템 내지는 데이터베이스와 알고리즘을 활용한 인포메이션 조직화 이런 프로그래밍 쪽으로 좀 공부를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뭔가 사실 또 한편으로는 이공계라고 하는 것이 주는 어떤 물질적인 만족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공대를 갔던 것 중에 하나도, 그게 저한테 뭔가 억셉되었던 것 중에 하나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골목을 지나다녔을 때 봤었던 이런 그 전파상에서의 여러 가지 소품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는 만지고 싶고 뭔가 그걸 가지고 재밌게 놀아보고 싶고 한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크면은 전파상 해도 좀 재밌겠다 이런 생각도 했었고, 일종의 머티리얼이 주는 그런 만족감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형이상학적인 그런 정신 세계의 부분뿐만 아니라 뭔가 내가 실제로 내 발이 딛고 있는 토대를 좀 더 이해하는 그것도 굉장히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가고 싶은데 갔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는 또 미술 공부를 하는 것이 굉장히 좀 흥미롭게 다가왔었기 때문에 학부에서도 이 게르부아라는 곳은 그 펑공대 내에 있는 미술 동아리입니다. 유일한 미술 동아리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페인팅 모여서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동호회를 만들어서 그림도 그리고 이야기도 하고 밤에 치킨도 시켜 먹고 이런 이제 동호회였고, 나름대로 굉장히 진지하게 여기서 미술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저 나름대로는.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는 그 당시에 이 공간지를 저희가 이제 구독을 해서 보게 되었는데, 공간지가 사실 굉장히 오래된 60년대부터 있어 왔던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오래된 종합적인 예술 관련 잡지죠. 그죠? 건축에만 국한되지 않고. 그래서 공간지를 보면서 굉장히 많은 영감을 또 받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가 제가 다녔던 92년도 학부 처음에 들어갔을 때, 그리고 96년까지 다녔었는데,
그때가 뭐 포스트 모더니즘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고, 뭐 그 마셸 버먼의 현대성의 경험이나 뭐 이런 것들이 또 저도 이제 재미있게 읽었던 책들이고요. 그래서 그러던 중에 뭐 어떤 계기가 되어서 사실 이제 제가 그 학교 다닐 동안 너무 옛날 이야기를 하게 돼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아무튼 총학생 활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총학생회 그때는 90년대 초반이라서 사실 이 뭐 민중 운동이나 이런 거 다 지나가고 일종의 그 생활문화 운동 같이 조금 더 현실적인 그런 학생 운동을 하던 시기였고, 총학생회 이제 문화부장이었는데 거기 이렇게 앉아 있는데 어떤 소녀가 이렇게 뚜벅뚜벅 총학생회 그를 들어왔었어요, 사무실에. 그래서 너 왜 근데 보니까 뭐 굉장히 어린 한 17 정도 된 소녀였는데 집에서 가출을 했대요. 그리고 뭐 남자친구를 사귀었는데 임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양양인가 굉장히 이제 그 먼 곳에 가서 거기서 이제 그 아이가 사실 낙태를 하는 것까지 다 보게 되었어요. 그런 과정을 보면서 인생이 굉장히 허무하다라는 생각을 또 한편 했던 것 같아요. 그 시기가 이제 대학교 3학년 정도 시기에.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기가 조금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제가 다시 저를 되돌아보는 시기가 되었었고, 이 허무함 내지는 공허함을 달래줄 수 있는 그런 무언가가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렇게 해서 좀 진지하게 휴학을 하고 좀 그 진로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해보고 싶다. 건축은 결과적으로 이 땅에서 다 사라지더라도 건축물은 남아있지 않을까? 그리고 건축이 주는 그 공간을 통해서 사람들의 삶이 다시 만들어지고 문화가 만들어지고 그럴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이 굉장히 저는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휴학을 하고 뭐 홍대든 어디든 이제 건축가 교수님들 뭐 책의 저자들 찾아다니고 건축을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진지하게 물어봤었고, 그러던 차에 이제 뭐 이런 그 에드워드 홀의 그 히든 디멘전이나 이런 책들도 보면서 사람과 사람의 어떤 관계, 그 사이의 공간 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재미있게 봤었고, 그렇게 좀 고민을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그래도 이제 졸업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졸업을 해서 저는 이제 SDS의 프로그래머로 이제 일을 좀 하면서 결과적으로 대학원에서는 이런 관련된 것을 하자라는 이제 계획을 세웠습니다. 슬라이드 하나가 너무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어쨌건 너무 많은 슬라이드를 보여드리기가 좀 그래서 그 대학원을 가게 되는데요. 사실은 저는 컴퓨터 아트, 그러니까 스라큐스 유니버시티가 예전에는 그 아트 미디어 스터디즈라고 하는 그런 그러니까 대학원 과정이 있었고, 그게 이제 지금은 트랜스미디어라고 하는 과정인데 거기에 컴퓨터 아트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그 한국에서 그 당시 여자로서 건축 디자인을 하고 내가 원하는 공간을 만든다는 게 굉장히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현실적으로 내가 그렇다면 어떻게 공간들을 만들어낼까 궁리하던 중에서 할 수 있었던 거는 컴퓨터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가상의 공간들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좀 방향을 선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아트 전공을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해서 처음에 들어와서 이제 제가 했었던 작업들, 첫 작품, 지금 보시는 것이 첫 작품이고, 애니메이션, 5분짜리 애니메이션인데, 여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저는 컴퓨터 CG를 통해서 만들 수 있는 이미지들 중에서 그때는 뭐 토이스토리가 나오고 했던 시절이었어요.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이었으니까. 근데 그런 어떤 캐릭터 애니메이션이나 상업적인
것들보다는 조금 더 실험적으로 그런 그 공간을 만들고 공간 내에 어떤 이미지, 사람 이런 부분들을 좀 녹여놓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아주 리얼리스틱하게 뭔가를 만들기보다는 그 CG가 만들어낼 수 있는 굉장히 창의적인 표현들 이런 것들을 좀 궁금해하면서 제작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이제 뭔가 느낌들이 있었죠. 예. 그래서 시라큐스에서는 사실 제가 그 미디어 아트 공부를 하면서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어려움들 그리고 이제 그 소통을 하는 과정에서의 그 힘겨움. 왜냐하면 이제 컴퓨터 아트를 뭔가 좀 더 진지하게 예술로 받아들이게 좀 노력하는 그런 과정들이 저는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시절이. 뭐 이런저런 과정 통해서 어쨌거나 시라큐스에서 공부를 하는 동안 결국 이제 신체와 기술 사회라는 것을 조금은 저희 그 이야기의 어떤 화두로 삼았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그 두 개 작품이 첫 번째 작품이었다면 그 다음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그 뭐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그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영상을 만들어내는 그런 컴퓨테이셔널 방식의 작업들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게 지금 영상이 다 있긴 한데 다 넣지를 못해서 그냥 일단 이미지로 가져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 오실로스콥에서부터 그 영감을 받아서 이런 그 뭐랄까 영상들을 만들어냈었죠. 그 자네틴이나 이런 어떤 1970년대 선구적인 익스페리멘털 애니메이션에서도 좀 더 영감을 받았었던 것 같고요. 그 학교는 사실 매년 학기 말, 그러니까 1년이 끝나갈 때쯤 이제 그 애뉴얼 리뷰를 학생들에게 하는데 이제 그 제가 1년 동안 했던 작업들을 보여주니 교수가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었습니다. 이걸로 뭐 할 건데 이렇게 이쁜 거 가지고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캔디라는 식으로 제 작품을 표현을 해줬어요. 그래서 처음에 아이캔디가 뭔지 몰라가지고 막 찾아오야 아이캔디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고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그 교수님께서 원했던 거는 그냥 눈에만 이렇게 이쁜 그런 것이 아닌 뭔가 조금 더 의미를 담은 작업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코멘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좀 더 고민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 학교에서 있었던 이제 그 전공이 한 뭐 4가지 정도. 그래서 컴퓨터 아트 그리고 아트 비디오, 아트 필름, 그러니까 포토그래피 이렇게 그러니까 학과 내에서 이제 존재했었는데 사실 컴퓨터 아트 쪽이 가장 결이 달랐던 것 같아요. 다른 뭐 사실 필름이나 비디오나 네, 포토그래피 다 렌즈 베이스로 뭔가 작업을 하게 되는데 저희만 이제 코딩을 하고 그걸로 뭔가 이미지를 만들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내다 보니 사실 그 CG에 대한 어떤 감수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낯설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CG 이미지를 굉장히 너무나도 매끄럽고 샤이니하지만 뭔가 느낄 수 없는 그런 소통할 수 없는 그런 이미지로 생각했었고 제가 그런 걸 만들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좀 좌절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컴퓨터 아트 쪽의 교수들하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뭐 뾰족한 답은 없었지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You don't need to have everyone like your work 해서 모든 사람이 네 작품을 좋아하게 할 필요는 없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라고. 물론 이제 뭐 지도교수로서는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이겠지만 저로서는 그게 위안이 되긴 했었어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좀 더 이 컴퓨터 아트를 통해서 소통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좀 그 학교는 약간 더 컨셉추얼한 그 프로그램들이 있었던 학교들이었고 미디어 이론들을
가지고 이제 공부도 하고 그것들이 또 작품을 만드는 영감을 주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아트 쪽에 이론적인 논의가 사실 2002년, 2003년 이때가 어찌 보면 이제 텍스트도 그때부터 거의 이제 처음 나오기 시작한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마노비치의 그 랭귀지 오브 뉴미디어 이런 책도 사실 책으로 제본되기 전에 매뉴스크립트가 이 사람의 웹페이지에 이렇게 공유가 되었었고 그거를 막 복사를 몇백 페이지를 해서 보고 이랬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그 캐서린 헤일스의 How We Became Post-Human, 우리가 어떻게 포스트휴먼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책도 저에게 굉장히 많은 영감을 주었던 시기였어요. 그리고 폴 비릴리오의 뭐 또 비전 머신이나 아니면 레지 디브레이의 그 트랜스미팅 컬처 같은 것들이 뭐 제가 사실 영어도 잘 모르고 공부를 같이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그 사회를 생각하고 미디어가 어떻게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가 기술과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고민하게 하는 그런 좋은 계기의 책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제가 만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만든 이제 영상이 이런 영상이었고요. 사실 일종의 제가 제일 처음 만든 그 저를 바라보는 초상화였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그 컴퓨터를 계속해서 클릭하고 사용하면서 그런 화이트 노이즈 속에서 제 스스로가 점점 그 사이보그가 되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저로서는 굉장히 불편했던 것 같아요. 제가 뭐 굉장히 많이 또 그 전에 IT 쪽에 있긴 했었지만 그런 것들이 편치는 않았던 그런 경험들이었고 이것이 이제 결국 결과적으로 기술과 인간이 커플링 되어가는 과정들을 편치 않은 그런 어떤 개인적 감정으로 바라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작업들. 그리고 이거는 이 당시 제가 유학을 갈 때 아이를 한 명을 데리고 갔었고, 그리고 이때가 이제 둘째 아이를 배웠을 때였어요. 대학원 다니면서 저는 아기를 또 둘째를 가졌기 때문에 굉장히 성실하게 나라를 위해서 봉사했습니다. 그래서 둘째를 가졌을 때 그 소리들에 굉장히 많이 민감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소리들이 이 화이트 노이즈가 결과적으로 이 아이도 결국 들을 수 있는 듣게 되는 그런 소리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만들었던 작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신한 부모의 어떤 불안전함을 어떤 소음과 화이트 노이즈를 통해서 좀 표현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이런 그 테크니컬한 환경이 우리의 어떤 생물학적인 그런 부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요. 그러다 보니 점점 작품은 이런 미디어 컬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쪽으로 흘러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졸업 작품으로 했었던 버추얼 바디라는 작업이었고요. 뭐 간단하게만 보자면, 아이고, 네, 그냥 보겠습니다. CG 작업을 하면서 처음에 시작했던 것들이 CG를 통해서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떤 그 3차원적인 그런 오브젝트를 만들게 되고 그 오브젝트의 이면들을 이제 그 제작을 하는 과정에서 많이 들여다보게 되었어요. 뭐 이렇게 사실 3D를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3D 오브젝트를 만들었을 때 그 오브젝트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사실 그건 다 비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피스 모델링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비어 있는 그 공허함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스킨, 그러니까 아티피셜하게 만들어지는 우리의 어떤 그러니까 신체, 디지털 바디, 그 바디의 스킨을 뚫고 들어갔을 때 만들어지는 그런 공허함, 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컴퓨터 디지털로 만들어지는 신체 내지는 가상 신체의 어떤 허무함,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그 관람객들하고 인터랙티브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한 인터페이스들을 디자인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좀 더 시드가 되어서 그 다음 작업들은 뭐 이거는 뭐 졸업하고 나서 했던 것들이지만 조금 더 물리적으로 그 디지털 신체들을 표현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 당시에 레이저 커터로 굉장히 드문 머신이었는데 아무튼 그걸 이제 커터로 계속 커팅을 아주 얇게 커팅해 가면서 작업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인그레이빙이 아니고 커팅이라는 물리적 커팅이라고 하는 과정을 굉장히 그 조밀하게 해 감으로써 사실은 비어 있는 그런 디지털 신체를 조금 더 물리적으로 뭐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었다고나 할까요? 예. 그래서 요게 좀 더 디테일한 샷이고, 이건 이제 애니메이션으로도 함께 제작을 했었던 작업이고요. 나중에 이제 한 10몇 년 뒤에 이 작업은 다시 그 플렉스글라스를 다시 커팅을 아주 많이 커팅해버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나눠줬어요. 나눠주고 그걸 가져가서 사람들이 뭘 하는지 다시 SNS로 다시 리포트해 주도록 그런 식의 다른 작업으로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소통하는 디지털을 통해서 소통하는 과정들을 보면서 이중 공간이라는 그런 듀얼 스페이스라는 작업을 했었고요. 이 작업은 이거 제가 클릭하면 얘가 안 가네요. 계속 플레이를 안 해주는데 조금 보겠습니다. 조금 더 여기서 그 두 개의 방, 아주 똑같이 생긴 방이 있고 그 중간에 스크린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다른 방이 있다라는 걸 모르고 들어온 다음에 요 스크린을 통해서 그 다음 방에 있는 사람과 인터랙션하는 그런 작업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임이 있을 때 난 너를 본다, 난 너를 본다, I see you라고 하는 그런 감시 카메라의 어떤 신호 같은 것들이 계속 흘러나오는 그런 방이었고요. 그래서 이 당시 이 작업 만들 때 2003년 정도였는데 결과적으로 오늘날 우리가 줌이나 이런 걸로 이제 화상 채팅 하듯이 그러니까 사이버 공간에서의 인터랙션, 우리가 점점 더 사이버 공간에서 내지는 미디어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을 더 편하게 생각하는 그런 현상들을 좀 재미있게 봤고 그걸 작업으로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등장하는 두 사람은 다른 공간에 있는 사람들이고요. 이렇게 합성을 해서 실시간으로 같은 공간을, 사이버 공간을 보여주도록 하는 그런 작업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제 무서워서 그냥 바로 나가기도 하고 그 당시에 그 사람들 이렇게 인터랙션 하는 그런 걸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실험들을 해가면서 이제 학교를 졸업을 했고, 네. 제가 장소별로 하면 이렇게 연대기적으로 될 것 같은 우려가 있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 같네요. 어쨌거나 이제 저는 다시 이제 매사추세츠라고 하는 새로운 공간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졸업을 하고 첫 번째 직업을 가졌던 곳이고요. 여기 그 UMass 로웰이라고 하는 학교에 미술학부에 이제 그 티칭을 하게 됨으로써 여러 가지 제 작업들을 좀 더 확장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공간이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때부터 저는 이제 익스펜디드 미디어라고 하는 제가 사실 제 이름이 김현주라고 굉장히 유명한 그 배우의 이름이기도 하고 제가 아는 김현주 작가만 해도 한 4-5명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저를 좀 다르게 부를 때는 EX 미디어라는 걸 별칭을 함께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별칭이 나오게 된 그런 시점이 요때 매사추세츠에서 이제 있을 때였고요. 이때는 좀 종합하자면 로보틱 아트를 하는 사람들, 로보틱스를 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제 만나고 협업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조금 더 다른 형식의 작업들이 나오고 또 탱지블 한 그런 작품들을 더 많이 하게 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갔을 때 알게 된 몇몇 그 동료들하고 뭐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거 하면 재밌지 않겠냐라고 제가 열심히 이제 말을 했을 때 이 컴퓨터 사이언스 과에 있는 프레드 마틴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그래 나 네가 뭘 하려고 하는지 조금 알 것 같아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 MIT에서 그 뭐죠 라이프롱 그 로보틱스 같은 것들을 했던 랩에 있었던 사람이고 에듀케이셔널한 로보틱스를 했던 그 연구를 하던 교수였고요. 이제 그 프레드 마틴과 함께 제가 이제 뭐 로보틱스 수업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티칭한 로보틱스 수업을 제가 청강을 했고요. 학생은 아니지만 아무튼 그냥 들었고요. 학생들하고 같이 그때 그럼 이 학생들이랑 같이 뭔가 재미있는 프로젝트를 해보자 하고 시작했던 게 이 로봇 심비어시스라고 하는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신체가 기술과 함께 공생해가는 그런 거를 시뮬레이션하는 작업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신체의 그 아주 그 스케일업한 그 이미지들을 이 석고 조형물에 프로젝션하고 그 사이를 로봇이 돌아다니게 하는 설정이었고 각각의 로봇은 학생들이 좀 그 어떤 행위들을 만들어서 같이 쉐어를 했었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학생들한테 준 미션은 일단 이 로봇이 이 조형물을 주변으로 이제 돌아다니게 하자. 그리고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은 그 퍼스널리티를 만드는 것은 학생들이 재량으로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같이 이야기를 해서 제작을 했던 작업입니다. 이렇게 이제 협업을 좀 전시를 해보니 굉장히 좋은 성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쪽 로보틱스 쪽의 교수님들도 이게 굉장히 좋은 뭔가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발견을 했고 그래서 그 다음에 저희가 했었던 프로젝트가 아트보틱스라고 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내셔널 사이언스 파운데이션에서 기금을 받아서 결과적으로 이 당시에는 요즘은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가 굉장히 그 핫한 그런 메이저이지만 이때는 또 하필 그다지 별 인기가 없었던 시기였었어요. 컴퓨터 사이언스가. 그래서 마이너리티, 그러니까 여성과 마이너리티들이 이런 컴퓨터 사이언스를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미국의 그 과학재단에서 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뭐 도시의 그 로웰이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오래된 뮤지엄과 그 다음에 그러니까 유메스 로웰의 미술학부, 그 다음에 이 컴퓨터 사이언스 학부 이렇게 세 개 기관이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했었고요. 아트와 로보틱스를 결합한 프로젝트라고 해서 아트보틱스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렇게 사실 이거는 뭐 아웃리치 프로그램, 그러니까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서 학생들과 했던 것들이지만 저 스스로도 굉장히 많은 경험들을 했었던 기회가 되었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계속해서 로보틱스 작업을 하게 되었었는데 그때 또 많은 자양분, 기술적 자양분이 되어주기도 했었던 그런 그 계기였습니다. 그 전에 했었던 그 협업했던 작업들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 와서 전시를 또 몇 번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는 그 학생들이 없잖아요. 제가 다시 다 만들어서 작업을 또 했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다른 버전들이 있고요. 이거는 서울대 그 뮤지엄 오브 아트에서 진행했었던 그때 버전이었고, 이 작업 같은 경우는 아이제아에서 전시했었을 때의 버전입니다.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로봇 심비어시스 양상을 조금씩 달리 만들었었어요. 어떨 때는 세포, 이 버전은 조금 더 로봇을 사물화시켜서 좀 더 기본적인 빌딩 블럭으로서 사물이 뭔가 그 신체의 주변에 움직여가는 그런 것으로 설정을 좀 더 바꾸어서 제작을 했었던 작업입니다. 그리고 요 당시에 제가 또 재밌었던 했던 경험 중에 재밌었던 것은 그 나노사이언스가 이 학교로서는 굉장히 뭔가 간판이 되는 그런 전공이었고요. 그래서 그리고 하필 이제 그 학교는 이
아트 쪽, 인문사회 예술 쪽이랑 그다음에 공학이나 그 사이언스 쪽 전공이 좀 분리되어서 강을 중심으로 해서 노스 캠퍼스, 사우스 캠퍼스 이렇게 분리되어 있던 그런 그 캠퍼스를 가지고 있는 학교였어요. 그래서 이 두 서로 다른 학제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좀 더 상징적인 조형물을 만들어 달라는 커미션을 받고 진행했었던 작업이고요. 나노 분자의 그 그래펜 분자의 일부분을 떼서 이렇게 조형물로 만들고 거기에 일부 파트들을 이제 서버로 연결해서 그것들이 움직여 가면은 긴 복도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쭉 지나가면서 이 패턴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작업이었어요. 뭐 어찌 보면 이제 앰비언트한 빌딩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결국 이제 공간으로서의 어떤 그 미디어 아트 작품을 뭐 시도해 봤던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결혼을 할 때 저는 이런 사적인 이야기는 같이 어차피 할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작품을 한다는 것은 결국 개인적인 그런 삶과도 연결이 되니까, 사실 저는 이제 그 물리학자인 남편하고 같이 결혼해서 살고 있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 사람이 이제 그 연구하는 그런 분야들을 이제 뭐 옆에서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남편이 했던 그런 연구가 이 그래핀 쪽 연구였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자주 이런 이미지들을 많이 보게 되었었고, 그걸 좀 더 아트웍으로 만들어 보고자 했던 게 이제 아까 보셨던 그런 그 나노 분자를 형상화했던 거였고, 이 작업이 혼재라는 작업도 이제 거기서부터 파생되어 온 그런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은 한국에 와서 했던 작업이고요. 그 과학창의재단에서 그 과학적인 그 요소, 소재를 좀 더 창의적으로 만들어서 이제 전시를 하는 거를 지원했던 사업이었고, 그때 했었던 작업들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그 벤젠고리나 이렇게 분자 모형물들을 실제로 시뮬레이션해서 사람과 인터랙션 한다거나, 그 분자의 어떤 그 고분자 내지는 나노 분자의 그 모양을 유리로 만들고 그것을 조형물로 만들다거나 뭐 이런 식의 작업들을 했었는데요. 그 이면에 이제 아이디어는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작은 분자들이 서로 인터랙션 하는 것과 같이 그걸 좀 더 뭐 매크로한 스케일로 보자면 우리의 어떤 인간의 사회 또한 그러한 인터랙션들이 오고 간다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여러 가지 차원이 이제 그 혼재되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들을 작품으로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약간은 이제 세계를 뭔가 이렇게 관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 작업도 그렇고 그 뒤에 이제 이런 뭐 뿌띠 애니메이션 같은 작업들도 결과적으로 작고 작은 그 빌딩 블럭들 내지는 분자들 내지는 뭐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작은 조형물들이 함께 결국 어떤 힘이나 아니면은 어떤 영향력에 의해서 파괴되거나 조직화되는 내지는 분해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시기들을 이제 결국 그 매사추세츠에서는 이제 로보틱스나 아니면은 좀 더 실질적으로 그 탱지블한 어떤 작품을 만들어가는 그런 계기들, 그리고 이런 그 뭔가 약간 더 일종의 그 미시세계와 거시세계를 연결하는 그런 어떤 차원의 흐름, 이런 것들을 같이 연결하는 것들을 실험했던 그런 시기였고, 그것을 통해서 조금 더 제 작품 세계를 확장했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래서 이제 expanded 미디어는 뭘까, 뭐 이런 거를 많이 물으시더라고요. expanded 미디어가 뭐냐. 근데 사실 저한테 아주 거대한 어떤 설명이 있다기보다 사실 이건 제가 만든 용어도 아니고요. 사실 그 당시에 그 expanded 미디어가
여러 학교에서 새로 만들어진 전공의 이름이었어요. 2005년, 6년 이때. 제가 한참 어쨌건 어플라이 할 시절에. 왜 그랬냐면, 그 인터미디어, 익스펜디드 미디어, 인터랙티브 미디어, 인터디스플레이너리 미디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왔던 시기였고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매체들이 함께 융합되고 그것이 새로운 것들을 만든다는 것, 그 융합이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화두가 됐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저의 어떤 저 나름대로 익스펜디드 미디어는 워낙에 그 예전부터 있었던 그 디지털이 가지고 있는 좀 더 비물질적인 공허함 이런 것들 좀 더 탈피하고 또 시공간 속에서 좀 더 확장되는 그런 측면에서 익스펜디드 미디어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시기를 지나서 서울에 왔었을 때 아까 보셨던 그 혼재 작업도 서울에서 진행했던 작업이긴 한데요. 이때가 이제 바로 오자마자 거의 2010년, 2011년 이때 이제 아이폰이 등장하면서 스마트폰 세대 SNS가 굉장히 많이 붐을 타던 시기였고, 그렇기 때문에 좀 제 작업들도 그런 것들을 반영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기체로서의 도시 프로젝트는 사실 서울이라고 한 도시를 가상의 어떤 그 SNS 상에서의 활동으로 좀 시각해 보고자 했던 그런 프로젝트였어요. 그래서 그 서울역 앞에 있는 대우 빌딩과 그리고 한빛미디어 거리라고 여기서 별로 멀지 않은 그런 한빛미디어 거리가 예전에 미디어 파사드가 있었던 지금도 있나요? 거기가 한빛미디어 갤러리도 있었고요. 예, 그랬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직장으로 있었던 예전에 그 한동미디어 대학원대학교인데 지금은 서울미디어로 바뀌었지만 그 학교 바로 옆에 이제 이런 누리급 스퀘어라고 하는 곳에 미디어 보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공간을 연결해서 도시를 좀 더 유기체적으로 바라보고자 했던 프로젝트였고 이건 저 혼자 했던 건 아니고요. 그 당시에 이제 여기 앞전에 그 발표를 하셨던 지하루 선생님도 한 파트가 되어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했었습니다. 그 뉴미디아트 연구회라고 하는 일종의 사조직을 같이 작가들끼리 좀 만들어서 프로젝트를 좀 지원을 해서 그걸 통해서 이제 했던 작업이었고요. 저는 이 프로젝트에서 결과적으로 트위터 상에서 사람들이 이 공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그 어떤 횟수라고나 해야 될까요? 그 검색어가 가져오는 그 수를 가지고 어떤 그 트리 구조로 시각화시켰던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도시를 이야기할 때 도시의 어떤 물리적인 현상뿐만 아니라 디지털 컬처 속에서 가상 공간 속에서의 어떤 활동들 이런 것들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시각에서 만들었던 작업이고요. 그때 있었던 몇 가지 작업들 입니다. 이건 도시를 좀 더 연결하는 작업들이었는데 넘어가도록 하고요. 본격적으로 SNS 활동들 사람들이 많이 했던 시기가 2011년, 12년 이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계정들은 굉장히 일찍 만들었지만 별로 활동은 하지 않았었는데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이제 이 SNS 이야기를 하게 되고 좀 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SNS의 팔로워가 되고 친구가 되고 하는데 우리는 정작 행복한가? 내지는 우리의 삶이 풍족해졌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 트윗밭이라고 하는 작품을 통해서 이런 풍요로운 SNS의 관계성 속에서의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 SNS, 그러니까 트위터 상에서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들을 키워드로 잡아서
그 텍스트들을 프린트하기도 하고 실제로 이제 영상으로 이렇게 실시간으로 제작해서 만들어 프로젝션 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 로봇이 그러한 그 SNS 텍스트를 다시 또 올려주기도 하는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사실 이건 글쓰기에 관련된 이야기이기도 했었고요. 다시 말하면 우리 트위터가 140자가 이제 그 맥시멈인 그런 매체인데, 하나의 그 포스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전엔 그렇게 쓰지 않았잖아요. 굉장히 이제 뭐 일기장이나 이런 데 보면 굉장히 길게 작업들, 그러니까 일기를 쓰기도 했고, 편지를 손편지를 쓰기도 했었고, 그래서 점점점 짧아지는 이런 그 커뮤니케이션의 방식이 저는 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썼었던 80년대의 글들, 90년대 텍스트들, 그런 것들을 이 트위터가 좀 잘라서 보내주는 그런 트위터 로봇이 그 SNS상에 띄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가오면 좀 더 많이 인터랙션 하다 보면은 이제 이 친구가 그 트위터로 텍스트를 보내주는 작업이었어요. 이게 좀 더 연결이 되어서 유영하는 나의 자아라고 하는 개인전을 하게 되었고요. 2013년 작업이고, 이건 제가 좀 영상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 앞서 보셨던 그 트윗밭과 비슷한 그 시작이었다고 볼 수 있고, 이 작업을 조금 더 개인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로 풀어가고자 했었습니다. 그래서 외로움, 하지만 그 SNS상에서 우리가 만들어낸 여러 가지 정보들이 결과적으로 나를 구성하는 일종의 정체성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가, 정체성의 힌트가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작업은 6대 정도의 그 트윗봇들이 있고, 그리고 그 외로움에 대한 텍스트들이 그 90초, 1분 30초마다 한 번씩 크롤링 되어서 이 공간에 띄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퍼포머의 영상이 같이 보이는데, 하나의 그 무용수가 아닌 여러 명의 무용수가 뭐랄까 흩어졌다가 다시 모이는 듯한 그런 나의 정체성이 하나가 아닌 여러 개로 이제 그 뭐랄까 발현되는 그런 상황들도 함께 표현을 했습니다. 좀 굉장히 느리긴 한데요. 이렇게 인터랙션을 하면서 어느 순간은 이제 비트는 작업을 하는 로봇이었고요. 네. 그런 동작 속에서 트위터로 그 예전에 아주 오래된 텍스트들이 올라가는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이 이제 그런 시구였고요. 내지는 이제 일기장에 있던 그런 텍스트였고, 여기 트윗밥 V1이라고 하는 그런 계정을 따라가면, 팔로우 하면 그런 것들을 전시 공간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함께 그 볼 수 있는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그 당시 했었던 퍼포먼스의 부분이었는데요. 저희가 제일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디모프라고 하는 그 작업, 저희 초상화라고 했었던 작업에 저는 이 작업을 조금 두 번째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적으로 기술을 통해서 계속해서 뭔가 그 공진화해가는 그런 과정들, 그걸 원하든 원하지 않던 간에 그것이 뭐 10년 뒤에 또 다른 버전으로 이제 표현이 된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현상들이 저는 그렇게 편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기술이 늘 불편한 존재였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뭐 아무리 미디어 아티스트는 워낙에 이제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작품 만든다고 하지만 그것이 뭔가 제가 너무 좋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거 조금 어쨌거나 좀 이야기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작업들이 계속 만들어졌던 것 같고 이 작업도 그런 일종의 그 정보화된 정체성을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우리 어디 가서 밥을 먹고 어디 가서 구경을 하고 하는 것 다 사진으로 찍히고 영상으로 찍혀서 계속해서 우리는 업로드해 가면서 우리의 모습들을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결과적으로 그러한 그 인포메이션들, 흘러다니는 인포메이션들이 모두 다 어찌 보면은 나를 표현해주는 정체성으로 남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당시에 같이 협업했었던 그 사운드 아티스트는 박순영 작곡가였고 김희경 교수님과 함께 이 웨어러블 쪽 작업들을 같이 했었고요. 이거는 나중에 그 제가 다른 그 협업을 하게 된 또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로보틱 아트와 관련해서. 굉장히 제가 빨리 말을 하는데 시간이 금방 가네요. 그래서 후딱후딱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작업들은 계속해서 뭔가 사회적 환경 내지는 기술과 연결된 사회적 환경들을 계속해서 이제 작품으로 풀어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작업은 아기다툼이라고 한 작업이었고요. 그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많은 갈등들 그런 것들을 좀 기술로 표현을 해보고 싶었어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가정에서 미친 듯이 싸워대는 가정, 그리고 미친 듯이 싸워대는 사회, 그리고 미친 듯이 싸워대는 국가 권력들, 뭐 이런 것들이 좀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렇게 해서 이 버전은 그 캔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데서 운영하는 오래된 집, 1970년대에 아주 그 낡은 서민가옥을 전시 공간으로 만든 곳이었고, 이곳에서 가상의 부부를 설정하고 그들이 갈등하는 모습들을 여러 가지 버전으로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기계의 네거티브 피드백, 기계의 다툼, 그 다음에 이제 사람, 그 다음에 동물의 버전까지 표현을 해서 이야기했던 작업입니다. 잠깐만 보자면 이건 그때 제가 같이 좀 협업을 했었던 열혈예술청년단이라고 하는 극단과의 첫 번째 작업으로 기획했던 퍼포먼스였었어요. 그래서 그 마리아 앤 아브라모비치의 아라고 하는 그런 퍼포먼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 퍼포먼스의 오마주 격으로 했던 10분짜리의 퍼포먼스였었고, 방금 보셨던 것들은 그 닭싸움을 하는 버전의 영상들이 설치되어 있었던 그런 공간, 그리고 두 마리 로봇이 함께 다투고 있는 공간, 조금만 더 가보면 작업들을 이건 이제 가상의 부부, 이 집에 살았을 법한 부부들이
뭔가 나누었을 법한 그런 갈등의 대화들인데 실제로는 그런 그 부부의 세계 뭐 이런 다큐멘터리 그 프로그램들, 예능 프로그램들 이런 것에서 좀 더 착안을 해서 거기서 이제 그 사운드들을 차용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어났던 거라기보다는 그런 그 파운드 푸티지를 활용해서 했던 작업이고요. 바다와 같은 넓은 부로 그 모든 그 온갖 비리를 다 품어주기를 원하는 내가 당신이 그렇게 미웠던 거야. 내가 뭐 괜히 당신을 이없이 미워한 건지 알아?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첫 번째 버전의 아기 다툼으로 저는 생각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사회적 층에서의 그 아기 다툼 버전을 만들어 가리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건 아직 온고잉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열혈예술 청년단과 했었던 몇 가지 연극 프로젝트가 있었고요. 이런 작업들은 이제 로봇을 이겨라라고 하는 퍼포먼스 작업이었고 그때 제가 이제 디자인했었던 그런 이제 로봇들입니다. 이건 시간 관계상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예. 요거 영상만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변수한 조건에 플러스 생각되니 대박. 이때 이게 저희가 한 3년, 4년에 걸쳐서 로봇을 이겨라라고 하는 연극을 한 4회 정도 서로 다른 시리즈를 만들어서 전시를 공연을 했었고요. 제일 마지막에는 그 스파프라고 해서 서울공연예술제에서 공연이 됐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포스트 휴머니즘 측면에서 인간의 그 어떤 여러 가지 사회적 상황들을 로봇에 빗대어서 이야기했던 그런 작업들이었고, 제가 했었던 것은 인간과 함께 공존하는 로봇의 상황들을 몇 가지 다른 버전들로 만들었던 작업입니다. 사실 여기서 로봇이라기보다는 어찌 보면 좀 키네틱한 그런 작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좀 민망합니다, 로봇이라고 하기에는. 이 작업은 사이보그화된, 그러니까 결국 신체적으로 굉장히 밀접하게 붙어버린 기술이 그런 작업들을, 그런 현상들을 로봇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거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보자면 저는 뭐 기술이 우리에게 어떠한 불편함을 주는가, 아니면 내가 기술과 어떻게 커플링되어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개인적인 그런 측면에서 좀 더 표현을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뭔가 일반화된 진리를 말하기보다는 제가 어떻게 느끼는가를 가지고 계속 작업으로 풀어 나갔던 것 같고, 또한 이제 표현의 방식으로 보자면 조금 더 어떤 탱지블한 뭔가 손으로 만져지는 것들을 활용한 그런 작업들을 했던 것 같아요. 디지털 기술이 가져오는 굉장히 비물질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찌 보면 좀 더 저항적인 그런 결정이었던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이런 작업을 하게 되면은 하나하나 빵판에다가 이렇게 선을 꽂고 연결하고 버튼을 누르고 한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뭔가 개인적으로 쾌감이 느껴졌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로봇이라고 한 작업들을 계속 해왔던 것 같습니다. 이제 환기를 좀 더 하고자 하는데요. 그런 와중에 제가 조금 시작하게 된 것이 박사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한국에 와서 2013년부터. 그러면서 여러 가지 좀 개념적으로 재미있는 것들을 발견을 하게 되었었고, 그때 시작했었던 계기가 되었던 텍스트가 이런 드세루토의 일상생활에서의 실천이나 아니면
국영군의 탄생, 내지는 이제 마노비치의 Poetics of Augmented Space 같이 이렇게 공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텍스트들에 굉장히 이제 매료를 느꼈고, 여기서 이제 결정적으로 드세르토가 이야기했었던 그 보행도시라고 하는 개념들을 저는 굉장히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걸어가면서 내가 도시를 알아가는 거. 그래서 했던 프로젝트가 보행도시라고 한 프로젝트였고, 그것이 몇 가지 버전으로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은 가장 먼저 했었던 보행도시 전시였고요. 이때 저는 사실 이제 한국에 와서 남양주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었고, 정착을 했었고, 남양주가 이제 다산 신도시라고 하는 새로운 도시가 만들어지기 전이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한 몇 년 동안, 한 5년 정도 계속 폐허가 되어 있는 상태, 바로 옆에서 이제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다니고, 그런 와중에 저는 그 폐허들을 바라보게 되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그 도시가 가진 굉장히 혼재되어 있는 양상들을 이제 걸어 다닐 보행이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관찰하고, 그것을 보행도시라고 하는 전시를 통해서 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신도시가 가진 굉장히 너무나도 깨끗하고 해서 사람이 살 것 같지 않는 그런 생경한 이미지, 그리고 도시가 허물어져 내려가면서 보여주는 그런 삶의 텍스처, 이런 것들을 함께 보여주고 싶었고요. 그리고 보행의 관점에서 우리가 자연스러운 보행이 아닌 굉장히 인위적인 보행을 하고 있구나.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우리는 머신을 통해서 보행을 억지로 해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작품으로 표현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신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이런 사진을 찍기도 했었고요. 그때 제가 갔던 데가 별내, 가재울 구역 몇 군데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작업은 사실 이제 조망하는 이카루스 의자라고 한 작품인데, 계획자의 의자. 드세르토 텍스트에서 나오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도시를 우리가 이제 두 가지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보행하는 어떤 도시, 피데스트리안 시티와 컨셉 시티라고 해서 어떤 계획자에 의해서 계획된 도시, 위에서 바라보는 자, 권력자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도시의 이미지, 이렇게 두 가지 상반된 개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작품에 이제 표현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벽돌 위에 의자를 두고 바라보게 하는 작업이었어요. 이런 이제 러닝머신 위에 디서리토의 텍스트를 써두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영상들,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시간 관계상 두 번째 버전을 했던 전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행이라는 키워드는 계속해서 그 다음부터 있었던 이제 작업들에 등장했던 것 같아요. 이건 디지털 인문도시라고 하는 프로젝트에서 했던 퍼포먼스였고, 왜 한양도성을 보면은 네 가지의 도성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보면은 문과 문 사이를 쭉 다 연결해서 걷는 행위를 순성이라고 합니다. 한 바퀴를 쭉 도는 행위를. 그래서 결과적으로 거기에서도 보행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연결해서 했던 프로젝트였고요. 그 다음 보시는 이 작업은 이 프로젝트의 결과물로 했었던 작업인데, 결국 전시공간 내에서 보행의 행위를 로봇에게 시키고 사람들이 로봇과 함께 걸어가도록 했던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타령의 우정국의 공간인데요. 보면은 지하에 가면 이렇게 아주 좁은 이렇게 터널이 있어요. 지하에 한 1m 정도 폭이 되는 터널이었고, 여기서 이제 사람과 로봇이 함께 걸어서 나오게 하는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봇에는 이렇게 카메라가 달려 있고요. 카메라를 함께 통신할 수 있는 그런 몇 가지 통신 장치와 그 다음에 센서가 달려 있어서 굉장히 단순한 로봇이었는데,
이것들이 이 이제 로봇이 사람과 함께 돌아다니게 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안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이제 노트들이 있고 여기 보면은 사람들이 오늘날의 그 젊은이들이 어떻게 그 뭐랄까 그 현대 사회를 느끼는가에 대한 것들을 인터뷰하고 그것을 텍스트로 썼던 그런 포스트잇과 함께 예전에 사람들이 썼었던 그런 식구들, 도성을 돌면서 썼던 식구들. 그래서 과거 현재의 사람들이 그런 사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담았던 작업입니다. 그래서 잠시만 보여드리자면 그 관람객들 모두가 다 여기를 들어가고 싶어 했던 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래서 들어가시면 한 10분 정도 로봇이랑 어두운 곳을 쭉 걷고 나와야 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물어보고 그 괜찮다고 했을 때 이제 체험을 하시도록 했고 그래서 함께 걸어가면서 거기에 있는 텍스트들을 바라보게 한 그런 작업입니다. 이런 걸 왜 하나 생각이 좀 드시긴 할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는 화면은 이제 그 갤러리 아니지만 그 터널 밖에 있는 이미지인데 그 로봇의 시선에서 보는 그 영상이고 그 영상을 해석한 로봇의 어떤 해석 장면이었어요. 뭐 보면은 이제 이건 마그마 같아, 이거는 디지털 클럭 같아, 뭐 몇 % 확률로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죠? 네. 그리고 그 로봇을 다시 이제 바깥으로 꺼내 왔습니다. 그래서 전시 공간이 아니라 실제 이제 그 모란시장이라고 하는 그 공간에서 돌아다니게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로봇이 조금 느려서 빨리 못 가더라고요. 이 신호등이 딱 바뀌면 후다닥 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돼서 찍다가 안 되겠다, 다시 찍자, 다시 와라 이렇게 해서 갔고 어쨌거나 지금 이제 건너가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 못 갔네. 사람은 다 지나왔는데 이제 로봇은 아직 출발을 못해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네. 얘가 두리번 하면서 이제 가는 것 때문에 어쨌거나 이렇게 건너갔어요. 결과적으로 저희 도움을 통해서 건너가서 걸어가는. 이걸 갑자기 왜 할까 좀 의심스러우실 것 같은데, 이제 저는 사실 그 예전에 그 저기 로보틱스 하는 그 연구자들하고 할 때도 이런 비슷한 작업을 도시에서 한번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로보틱스 랩에서 운영하는 그런 약간 전차같이 생긴 로봇을 가지고 아주 오래된 도시 한 구역을 돌아다니게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 여기 이제 그 실제로 한국의 어떤 도시에서 해보고 싶었어요. 왜? 일단은 저는 이 경험하는 도시의 또 다른 층위를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로봇의 시선에서. 그래서 그 기계적 시선에서부터 출발해서 기계가 바라보는 이 도시의 풍경들, 그런 것들을 좀 더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탄력역 그 지하에 보셨던 그 작업도 결과적으로 굉장히 그 한양도성의 한 그 뭐랄까 루트를 축약해 놓은 거라고 볼 수 있다면, 이제 여기도 일종의 도시 환경이라고 볼 수 있고, 또 기계적 시선에 대해서도 함께 좀 보여주는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뭐 인공지능으로 해석하는 부분은 없지만 영상을 통해서 그런 시선들을 함께 전시에서 공유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낯선 물건, 이 떡하니 이제 그 도시 공간에 떨어졌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경험할까, 이런 부분들도 재미있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했는데 아이들이 아주 그냥 뭐랄까 뛰어들지 않더라고요. 그냥 낯선 존재로 경계하듯이 바라봤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제 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뭐 로보틱스를 조금 더 그 도시의 어떤 공간 속에서 경험하는 공간으로 이제 그 좀 더 관심을 넓혀갔던 것이 네 번째 서울에 와서부터였던 그 활동이었다고 보자면, 다섯 번째를 뭘로 할까 고민을 막 하다가 다섯 번째는 쉬어가기로 좀 잡았습니다. 예. 그 계기는 사실 결정적 계기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였던 것 같아요. 2017년. 아버지가 돌아가실 그 해에 제가 개인전이 잡혀 있었는데, 그 죽음은, 그러니까 최초로 그 뭐랄까, 그러니까 부모님의 죽음을 맞이하고, 그리고 좀 더 자세하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쉰다라고 하는 것이 뭐랄까 필요하겠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너무나도 효율성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발전이 중요하게 여겨진 그런 그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 속에서 좀 역행하는, 잠깐만 쉬는 내지는 좀 더 쉬는 그런 순간이 필요하다. 우리가 기계를 봤을 때 기계가 계속해서 뭔가를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계가 그냥 존재하는 것, 내지는 뭐 아주 작은 진동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이제 몇 가지 저에게 영향을 줬던 그런 책들이 있었는데요. 물론 당연히 다 읽지는 못했지만,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접했던 개념들이었고, 스티글러의 저작들, 오토매틱 소사이어티나 아니면 그 네간트로포신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인류세 시대에서 굉장히 달려왔었지만, 조금 더 그러한 그 자동화된 시대를 되돌아보면서 어떻게 인간이 이 세계에서 공존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서로를 돌봐주고 살아갈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또는 그 생각들을 좀 더 해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뭐 인간과 사물의 어떤 그 연결 내지는 네트워크, 이런 그 ANT 이론들 내지는 사물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이 관심이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변적 실제론이나 이런 부분들을 공부를 하면서 조금 더 로봇을 그런 관점에서 좀 더 바라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은 포에틱 머신이라고 한 작업이고, 부제가 쉬어가기라고 하는, 결과적으로 개인전을 이렇게 마쳤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이 로봇이 뭔가를 하기를 기대하지 않도록 일단은 설정은 여기를 좀 쉬어가는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로봇은 그냥 숨만 쉬고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었고요. 소리가 너무 조용해서 안 나네. 그래서 한강가에 서 있는 그런 그 뭐랄까 불도저 같은 그런 기계들, 그런 것들을 보고 조금 착안을 했었고, 이 로봇이 뭔가를 하기보다는 어쩌다가 한 번씩 이렇게 기지개를 펴거나 아니면 숨을 쉬는 듯한 동작을 하는 그런 설정을 만들었고, 사람들이 여기 와서 앉아서 한강의 검은 물, 검디 검은 물을 바라보고 앰비언트 소리들을 듣고 숲속의 새소리와 그런 바람 소리를 듣는 그런 공간으로 좀
전시를 만들었습니다. 너무 길어서 제가 그래서 우리가 뭐 당연시하는 그런 기계에 대한 생각도 이런 것들 조금 더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작업을 했었고요. 이건 약간 가끔씩 이렇게 승질내는 인터랙션을 해야 될 때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두 번째 버전에서는 약간 더 그 기계적 시선들을 좀 더 담아서 작업을 했었고요.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비드가 왔었죠. 팬데믹을 겪으면서 약간 더 그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뭐 저희 초상화나 아니면 그 어떤 트윗밭 내지는 피스 오브 미를 통해서 보여드렸던 그런 그 가상 내지 디지털의 미디엄 속에서 존재하는 방식에 대한 또 다른 버전을 좀 더 만들어 봤고요. 이건 그 서소문 성지 역사박물관에서 했던 작업이고, 그게 한 10m는 더 될 것 같아요. 한 30m 정도 될 것 같은데, 프로젝션이 한 10몇 대 있는 그 공간 내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걸어가게 하는 그런 그 복도, 좀 긴 복도가 있는 곳이었고, 거기에 작업을 했던 거고요. 이때는 그 코비드를 맞으면서 결과적으로 제가 계속해서 저항을 해왔었던, 뭔가 이렇게 스크린 안으로 빠져드는 그런 디지털의 소통 방식을 이제는 좀 당연하게 받아들여야지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좀 더 나를 자유롭게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시기였고, 그걸 이제 이 작품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할 말은 많지만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이런 작업들은 작년에 했었던 프로젝트들이었고요. 우리가 이제 그 여러 가지 단서들을 통해서 어떤 그 메타 아이덴티티를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좀 더 작업으로 풀었던 프로젝트였었고요. 저희가 미바라고 해서 그 현실을 살아가는 작가들이 어떤 문제의식 이런 것들을 담아서 가상의 아티스트들을 그 뭐랄까 디지털 휴먼으로 만들고 그들이 이야기를 하도록 하는 그런 프로젝트였었고, 뭐 메타 휴먼들을 등장시켜서 말하지 못한 그 예술계의 그런 어려움들, 그런 것들을 같이 풀어가도록 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작품을 그 해 나가는 그런 작가들이 공동체, 그리고 그들이 어떤 이야기들을 전시든 뭐 아카이브든 이렇게 결과물로 만들어내는 것에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요즘은. 그리고 뭐 여기는 없지만 뭐 인공동조 프로젝트라고 해서 로보틱 아트 중심으로 작업했던 작가들의 이야기도 한번 전시로 같이 풀었던 게 뭐 지난 달에 그런 프로젝트를 했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물론 개인전을 뭐 해가면서 작품 활동을 하겠지만 동시대를 살아간 작가들의 이야기를 같이 풀어내는 그런 것들도 중요하게 여기면서 저는 이 리스펙트라고 하는 토크 시리즈가 그런 일환으로서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국에 굉장히 이제 그 유능한 그리고 굉장히 열심히 살아가는 작가들의 이야기가 더 많이 회자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